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이정희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노인들이 마주하는 현실과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중에 나이 들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은데, 요양원은 정말 싫은데, 제가 67세에 은퇴하고 나서 겪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며 살다가 결국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준비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은 노후에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비결도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준비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노인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노후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해질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67세에 보험 설계사 일을 그만두고 은퇴했습니다. 30년 넘게 일했던 저는 드디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걷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일할 때는 읽지 못했던 책들을 마음껏 읽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2번씩 책을 빌려와 읽었지요. 요리책을 보며 새로운 음식도 만들어 보고 가끔은 옛 동료들과 만나 차도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던 해, 제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근육통이라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척추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협착증이 많이 진행됐네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 산책은 물론이고 혼자서 장 보러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것이죠. 서울에 사는 아들과 딸은 번갈아 가며 저를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열심히 도와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회사 일이 바빠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을 자주 미루었고 며느리 혜진이는 전화할 때마다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살면 어떨까요? 혼자 계시기 불안해요. 딸 미영이의 제안에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의 말은 진심 어린 걱정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부담감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재활 기간 동안 저는 자식들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아들네 집에 있을 때는 며느리의 눈치를, 딸네 집에 있을 때는 사위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한 달만 지나도 어머니, 언제쯤 댁으로 돌아가실 계획이세요?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건강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아프기 시작하자 가족 관계까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자식들의 전화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아픈 몸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느 날, 큰아들 민석이와 작은 딸 미영이가 동시에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다 제게 말하려는 것이 있는 듯 했지만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서 좀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에 미영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빠,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빠네는 아파트라 계단도 많고.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가 누구 집에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진심으로 저를 모시고 싶다기보다는 형제간의 의무감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임을. 괜찮아. 내 집에서 지낼 수 있어. 도우미 아줌마라도 구하면 돼. 제 말에 두 사람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정희님은 당분간 혼자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3개월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민석이와 미영이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병실을 나가면서 복도에서 두 사람이 작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민석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아내와 상의했는데. 말을 이어가기 힘든 듯 민석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진이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힘들다고 해요. 아이들도 있고 집도 좁고. 민석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24시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그곳은 제가 가장 가기 싫었던 곳입니다. 친구들이 요양원에 들어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나 요양원은 안 갈 거야. 제 단호한 목소리에 민석이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제 남편과 얘기했는데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미영이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자식 모두 저를 모시길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괜찮아, 미영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책감이 느껴졌지만 그것으로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석이와 미영이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이 모두 병실에 모였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나눠서 부담할게요. 민석이의 말에 며느리 혜진이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마도 그 돈을 어디서 내냐는 생각이었겠지요. 아니야, 내가 모아둔 돈으로 낼 수 있어. 제 말에 혜진이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돈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영이의 남편 준호는 시계를 자꾸 보며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 번도 제대로 된 눈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미영이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건강했을 때도 자주 오지 않았는데 요양원에 들어가면 과연 얼마나 자주 올까요? 병실을 나서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세월이 이렇게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을 거야. 절대로.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요양원 대신 큰아들 민석이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하게 반대하자 민석이가 며느리 혜진을 설득한 모양입니다. 이사 첫날 민석이는 제 짐을 방으로 옮겨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민석이가 나가자마자 혜진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웃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 규칙이 있어요. 식사 시간은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예요. 늦으시면 따로 챙겨드리기 어려우니 시간 맞춰주세요. 마치 학생에게 교칙을 설명하는 선생님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부터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 가보니 혜진이가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제 말에 혜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혜진이는 제게 집안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빨래 좀 개주세요. 어머님, 저녁 반찬 좀 만들어 놓으실래요? 어머님, 애들 방 청소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도움을 주고 싶어 기꺼이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점점 많아졌고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인 제 몸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고 했는데 매일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니 허리 통증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혜진아, 나 허리가 좀 아파서. 제 말을 들은 혜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도 회사 다니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어요. 어머님이 집에 계시니까 좀 도와주셔야죠. 그 말에 더 이상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면 그럼 요양원에 가시겠네요? 라는 말이 나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혜진이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는데 혜진이가 불렀습니다. 어머님, 나와서 인사하세요. 제 친구들이에요. 거실로 나가 인사를 했습니다. 혜진이의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내주세요. 혜진이의 말에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차를 내오며 들은 대화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혜진아, 시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힘들지? 말도 마.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까 집안일은 도와주시지만 그래도 눈치 보이고 우리 엄마도 그러다가 결국 요양원 보냈어. 그게 서로 편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혜진이는 제가 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를 내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가 출근하기 전에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내시는 거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혜진이가 저를 가정부처럼 대한다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다고, 이 집에서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 같다고. 하지만 아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니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 괜찮아, 아들. 너무 걱정하지 마. 민석이는 안심한 듯 출근했습니다. 그가 나가자마자 혜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김치 담그는 날이에요. 배추 좀 절여주세요. 무거운 배추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으니까요.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할 때 손자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살면 좋아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혜진이의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응, 할머니는 민준이랑 같이 있어서 좋아. 그 말에 민준이는 웃었지만 혜진이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혜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제 친정어머니가 오세요. 그러니까 방을.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제 방을 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거실 소파에서 일주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밤에 혼자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집, 내 공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데도 요양원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 생각에 저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것과 요양원에 가는 것. 이것이 제 노후의 유일한 선택지라면 너무 슬픈 일이었습니다. 큰아들 집에서의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던 어느 날, 작은 딸 미영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떨까요? 오빠네보다 집은 좁지만 제가 좀 더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원한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이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짐을 쌌습니다. 혜진이는 제가 떠난다는 소식에 표정 관리를 하려 했지만 안도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석이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미영이네 집이 좁아서 불편하실 텐데. 괜찮아, 아들아. 미영이도 보고 싶고. 그렇게 저는 작은 딸 미영이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도착하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방은 작지만 햇빛이 잘 들어와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미영이가 준비한 방은 정말 작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미영이의 진심 어린 미소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첫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미영이는 출근하기 전에 아침을 준비해주고 퇴근 후에는 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진이와 달리 미영이는 제게 집안일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허리 아프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런 미영이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위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저를 보고도 인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녁 식사 시간에 준호가 미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거야? 그 말에 미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계속 지내실 거예요. 준호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좁은데, 나도 쉬고 싶은데 거실에 항상 누가 있으니.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내가 방해가 되는구나. 미안해.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미영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어떡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이와 준호가 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도 이 집의 가장이야. 내 의견도 존중해줘.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예요. 어디 갈 데가 없으세요. 그럼 요양원은 오빠네는 왜 안 모시고. 그 대화를 듣고 저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또다시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영이는 더 열심히 저를 챙겼습니다. 아마도 준호의 말에 대한 보상심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준호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이가 야근한다고 해서
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저를 보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아직. 미영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제가 나가서 먹을 거예요. 어머님도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준호는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아마 저와 단둘이 있는 게 불편했나 봅니다. 그날 밤, 미영이가 늦게 들어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 미영이는 깜짝 놀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집은 이미 처분하셨잖아요.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하지만 준호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준호가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그 말에 저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영이는 저와 준호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딸로서 저를 모시고 싶은 마음과 아내로서 남편을 이해해야 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영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집 근처에 어르신 주간보호센터가 있대요. 낮에는 거기 가시고 저녁에 제가 데리러 갈게요. 어떠세요? 미영이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숨은 의미를 알았습니다. 낮에는 집에 계시지 마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좋은 것 같구나. 제 대답에 미영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아마 낮에는 저를 볼 일이 없다는 생각에 기뻤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오후 5시까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식사도 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내 딸의 집에 있으면서 낮에는 쫓겨나다시피 밖에 있어야 하지. 미영이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싶어 했지만 준호의 반대로 완전히 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게 제 남은 인생의 전부일까요?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센터 게시판에 붙은 작은 공고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또 다른 요양원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옆에 있던 김춘자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정희 씨, 저기 복지주택 공고 봤어. 나 거기 신청할 건데. 복지주택이요. 그게 뭔가요? 아이고, 몰라. 노인들이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야. 월세도 싸고 관리도 해주고 요양원처럼 단체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집처럼 혼자 살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월 임대료 2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관리비 포함. 독립된 원룸형 주택으로 개인 생활 보장. 공동식당, 세탁실, 운동시설 이용 가능. 24시간 응급벨 설치로 안전 확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던 답일까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춘자 씨, 이거 정말 좋네요.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저기 사무실에 가면 신청서 있어. 근데 경쟁이 심하다더라. 빨리 신청해야 해. 저는 바로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담당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복지주택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이 우선이지만 일반 어르신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자가 많아서 1년 정도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1년이요. 그렇게 오래요? 네. 인기가 많아서요. 하지만 빈자리가 생기면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주소를 적으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집은 이미 없었고 지금은 딸의 집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미영이네 주소를 적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혼자 생활 가능하신가요? 네, 척추 수술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혼자 생활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담당자는 제 신청서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접수 완료되셨습니다. 연락처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그날 저녁 미영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영아, 오늘 복지주택이라는 걸 알게 됐어. 내가 신청했어. 미영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지주택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설명해 주자 미영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그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고, 필요할 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미영이의 말에 숨겨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를 모시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겠지요. 하지만 저도 그게 좋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밤 미영이가 준호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복지주택에 신청하셨대요. 정말, 그게 뭔데?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래요. 월세도 싸고. 와, 그거 좋겠다. 어머님도 편하시고 우리도 좀. 준호의 말이 끊겼습니다. 아마도 미영이가 눈치를 줬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모두가 편해지는 해결책이라면 그게 최선이겠지요. 다음 날,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복지주택 견학을 신청했습니다. 담당자가 시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원룸형 주택입니다. 약 20평 정도로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작은 베란다도 있었습니다. 공동시설로는 식당, 세탁실, 운동실, 도서관이 있습니다. 식사는 원하시면 공동 식당을 이용하실 수 있고 각자 방에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다들 만족하십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요. 또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들과 교류하며 외롭지 않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곳을 둘러보며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곳이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요양원처럼 자유를 잃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곳. 언제쯤 입주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기자가 많아서 빨라야 6개월, 늦으면 1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6개월에서 1년.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걱정되었지만 희망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찾을 수 있겠구나.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 같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독립적인 공간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복지주택 신청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희님, 복지주택에 입주 가능한 자리가 생겼습니다. 다음 주부터 입주 가능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원래 입주 예정이셨던 분이 건강 문제로 취소하셨어요. 그래서 대기 순서에 따라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빨리 미영이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가 퇴근하자마자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영아, 좋은 소식이 있어. 복지주택에 다음 주부터 들어갈 수 있대. 미영이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증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월세는 20만 원이야. 내가 모아둔 돈으로 할 수 있어. 준호의 표정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님 통장에 그 정도 돈이 있으세요? 응, 내가 일할 때 조금씩 모아뒀어. 그날 밤 미영이와 준호가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글쎄. 근데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어머니가 평생 일하셨는데 그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전세금 올려야 하는데 어머니한테 조금 도움 받으면 어떨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을 자식들이 가져가려 한다니. 다음 날 아침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우리 집 전세금을 올려야 해서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모은 돈은 복지주택 보증금이랑 앞으로의 생활비로 써야 해.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 미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어려워서 그래요.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미영아,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해. 자식들 눈치 보며 살기 싫어. 미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이틀 후 민석이가 전화로 연락해 왔습니다. 어머니, 미영이한테 들었어요. 복지주택 들어가신다고요? 응, 다음 주부터야. 그런데 어머니, 제가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또 다시 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이제 나이 들어 내 삶을 위해 써야 해. 미안하지만 빌려줄 수 없어. 민석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모시겠다고 했을 때는 괜찮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그러시면. 민석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진정으로 걱정해서가 아니라 제 돈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미영이와 민석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복지주택보다는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 어머니. 혜진이도 이제 어머니 모시는 거 괜찮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돈을 못 가져가니 이제 다시 저를 모시겠다고 하는군요. 고맙지만 엄마는 이제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복지주택에 들어가기로 했어. 미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곳에서 혼자 지내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걱정 마. 그곳에는 응급벨도 있고 관리인도 있어. 엄마는 혼자 살 수 있어. 민석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 걱정돼서 그래요. 요양원보다는 우리가 모시는 게 낫잖아요. 그 말에 저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민석아, 미영아, 엄마가 너희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때 엄마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저는 실망감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짐을 싸서 복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미영이는 마지막까지 저를 도왔지만 민석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화가 나 있나 봅니다. 새로운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은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새로운 장. 자식들과의 경제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계신지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주택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제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공동 식당에서 할 수도 있고 제 방에서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공동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입주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이정희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옆방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78세인 박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아침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박 할머니는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은 복지관에 가요. 노래 교실이 있거든. 이 씨도 같이 갈래요? 저는 기꺼이 동행했습니다. 복지관은 복지주택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노래 교실, 요가, 컴퓨터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노래 교실에 들어서자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눈빛은 청년처럼 반짝였습니다. 오늘 새로운 회원이 오셨네요.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강사님의 말에 저는 조금 긴장하며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희라고 합니다. 67세이고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일주일 되었어요. 30년 동안 보험 설계사로 일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보험 설계사요? 그런 보험에 대해 잘 아시겠네요. 한 할아버지가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네,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저 좀 상담해 주실래요? 요즘 실버보험이 좋다는데 노래 교실이 끝나고 세 분의 어르신이 저에게 보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제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제 새로운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아침에는 공원 산책, 오전에는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오후에는 이웃들과 차 마시기, 가끔은 보험 상담도 해주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복지주택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희님, 혹시 보험 관련 강의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많은 입주자분들이 노후 보험에 대해 궁금해하세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복지주택 공동강당에서 노후를 위한 현명한 보험 선택 강의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4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오늘은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버보험을 고민하시는데 사실 모든 실버보험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고 강의가 끝난 후에도 개인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씨,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덕분에 불필요한 보험 해지하고 돈 아꼈네요. 이정희님, 다음 주에도 강의해 주세요. 연금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행복감에 젖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강의 이후로 저는 복지주택의 보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매일 2~3명의 어르신들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정희 씨, 우리 내일 등산 가요. 북한산 가는데 같이 갈래요? 이씨, 이번 주말에 콘서트 티켓 2장 있는데 같이 갈래요? 친구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김춘자 할머니와는 특별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처럼 자식들과의 갈등 끝에 복지주택으로 오게 된 경우였습니다. 이정희 씨, 나는 처음에 여기 올 때 정말 서러웠어요.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것 같아서.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김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서러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곳에서의 생활이 감사했습니다. 복지주택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미영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전화로만 연락하다가 처음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여기 생활은 어때요? 너무 좋아, 미영아. 여기 친구들도 많고 매일 할 일도 있고 정말 행복해.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아니야, 미영아.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찾았잖아. 그날 미영이는 오빠 민석이도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존심 때문에 찾아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민석이도 이해할 거야. 복지주택에서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풍요로워졌습니다. 식물 가꾸기 모임에 가입해서 작은 베란다에 화분을 놓기 시작했고, 요가 수업을 들으며 건강도 챙겼습니다. 허리 통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제 삶을 살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정희 씨, 우리 내년에 제주도 여행 가요. 단체로 가면 싸대요. 좋아요. 저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70대, 80대 친구들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저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이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복지주택에서의 삶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고 나이 들었지만 무기력하지 않은 삶.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혼자라고 외로운 게 아니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돼.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독립이라고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석이가 드디어 복지주택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제 생활 모습을 보더니 점차 표정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정말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생각보다 훨씬 좋은 곳이에요. 그렇지.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민석이는 제 방을 둘러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 벽에 걸린 제 강의 일정표. 어머니가 여기서 강의도 하신다면서요. 미영이한테 들었어요. 응, 내 경험을 나누는 거지. 다들 보험에 대해 궁금해 하더라고. 민석이는 갑자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 아들아. 엄마도 이제 이해해. 너희도 너희 삶이 있으니까. 그날 저녁 민석이와 함께 복지주택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른 입주자들이 민석이에게 인사를 건네고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저기 오는 분이 이정희 선생님 아들이래요. 아, 정말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고 계세요. 민석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자식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살던 어머니가 아닌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새로운 모습에 놀랐나 봅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어머니를 몰랐네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저를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복지주택에서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자식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으니까요. 특히 기뻤던 것은 자식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들은 의무감이 아닌 진심으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식사를 하고 명절에는 제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방학 되면 찾아와 며칠씩 머물렀습니다. 할머니, 여기 재미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복지주택에서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이웃들과 함께 노후 준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저희는 모여서 노후 준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제 보험 지식과 다른 분들의 다양한 경험이 모여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씨 덕분에 저는 노후가 두렵지 않아요. 맞아요. 이 씨가 알려준 대로 준비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72세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고 꿈도 많습니다. 내년에는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는 일본 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경험을 책으로 써보고 싶다는 새로운 꿈도 생겼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 이것이 제가 복지주택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요양원에 가지 않고 제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했지만 지금은 이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지주택에서의 생활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행복합니다. 민석이도 이제는 자주 찾아오고 손자 손녀들도 방학 되면 놀러 옵니다. 예전과 달리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자식들도 저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도 그들에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우리 노인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들 눈치 보며 살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자식들에게도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험 설계사로 30년 일하면서 많은 노인분들을 만났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행복한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눈치 보며 힘들게 지내셨습니다. 특히 건강이 나빠지면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들은 자식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저처럼 복지주택이 될 수도 있고 실버타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만의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선택권은 바로 경제적 독립과 건강에서 옵니다. 돈을 모으세요. 많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챙기세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제가 지금 행복한 이유는 제 삶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그들도 부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복지주택 이웃들과 함께 노후 준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서로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모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현역이다. 맞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역 주인공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존엄성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노년의 지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해질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노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준비하며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